신학인문 논문 작성법 장로신학대학교 신옥수 교수입니다. 강의 교재는 현유한 편저 장로의 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 2016년을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어떤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 혹은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문은 소설도 에세이도 또 설교도 아닌 것이죠. 논문의 저자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문은 어떤 것일까요? 논문의 정의입니다. 논술자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쓴 글이죠. 논문의 목적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스스로 연구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academic contribution, 학문적인 공헌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 논문의 기본적인 성격은 첫째는 독창성입니다. 논술자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 레포트처럼 보고서처럼 어떤 사상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어떤 독창성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두 번째로 비판적 주제의식 혹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그것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문 작성에 있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인 혹은 그런 주제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는가?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다. 이런 문제의식과 비판적 주제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논문 전체에 바로 그런 논문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기본적인 성격 세 번째로는 객관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내용, 그렇다면 출처와 근거가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성을 지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또 설득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확성인데요. 정확한 문장 표현, 또 맞춤법, 띄어쓰기나 오타 이런 것들 버려야 하고 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개념이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때 내가 왜 이 용어를 선택했는지, 이 용어에서 어떤 것을 나는 나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지를 본문에서나 혹은 각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확성은 연도 같은 경우 또 인용과 인용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인명이나 지명이나 통계 숫자 혹은 수식들이 정확해야 한다. 수치도 정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공정성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떤 저서에 대한 혹은 어떤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나는 A의 의견만 따르겠다. 이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A, B, C, D의 의견을 함께 담고
또 A가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해석했는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료를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여러 학설들에 대한 균형 있는 비판, 그리고 응용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검증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혼자 연구해서 혼자 발표하고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은 연구 과정을 만약에 거치게 되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자료를 활용했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술자는 반드시 자기 주장의 근거를 대야 하고 또 어떤 자료를 거기에 표시해야 되고 연구 방법이라든가 또 범위, 제한 이런 것들을 잘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명료성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은 개념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표현들이 매우 명료하고 읽기 쉽게 써야 되는 것이죠. 소설처럼 만연체로 써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구어체가 아니라 학술체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요. 특별히 학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 가장 안 좋은 게 redundancy라고 해서요. 자꾸 반복된 표현, 말한다, 생각한다, 뭐 주장한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redundancy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설명하다 보면 논문을 읽어가다가 곁길로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집중력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각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막 외래어를 사용하고 또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고 클리어하게 명료성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논지입니다. 논지, thesis,라고 그러죠. 논문에는 언제나 논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술 시험 볼 때 논지가 무엇입니까? 한 문장 혹은 몇 문장으로 얘기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바로 논지예요. 논지는 자신만의 주장이 담겨야 되죠.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다른 학자들도 이런저런 소논문, 학위 논문, 또 석박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근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주제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가? 그러려면 자신의 주장이 담겨야 되죠. 관련 주제에 대한 사실 정보를 논술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주장하는 바 논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논지는 논문 전체를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 때로는 대여섯 문장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그랬을 때 핵심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죠. 핵심적인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지는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논증돼야 되죠.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서술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지가 없는 자료는 이게 막 나열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펼쳐야 될지가 결정되면 이 자료를 다룰 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요약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논지가 없으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료의 배열, 단순 자료의 배열만으로는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논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작할 때부터 내가 왜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 또 이 논문을 쓰게 되면 어떤 유용한 공헌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논지를 세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연구 자체가 표류해요. 이 길을 떠났다 저 길을 떠났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논문이 끝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논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지가 분명하면 책을 선택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자료를 배열할 때도 이 논지에 맞추어서 자료를 배열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책은 많이 읽었는데 자료는 많이 공부했는데 정작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 논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지의 관점이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지가 확실하면 서론과 본론이 딱 맞아떨어지죠.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 연구의 목적, 연구의 의의.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변론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논지의 관점이 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배열도 이 논지를 관찰할 때 도움이 되도록 배치가 돼서 사실은 이 논지가 있으면 책을 읽을 때도 다 읽지 않아도 돼요. 또 자료를 배열할 때도 이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논문 주제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이거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난 이걸 한번 다루고 싶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논술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죠. 동시에 이 주제가 과연 논문을 다 완성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관련 학계나 교회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공헌이 될 만한 주제가 필요해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헛수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문은 academic contribution, 학문적으로 혹은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부하지 않은, 평이하지 않은 좀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지만 그 연구들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 결론이 저랑 입장이 달라요.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논문을 전개하는 방식이 나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쓸 수 있는 거죠.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 네 번째로는 논술자의 지적인 흥미, interesting 해야 되는 거죠. 난 이게 너무 재밌어. 재밌어야 돼요. 관심만이 아니라 논문을 쓰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논문 주제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있죠. 언제나서나 막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지적인 흥미를 끄는 주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논문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자료 수입이 용이한 주제. 이거 말하면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너무 관심이 있고 너무 독창적이어서 너무 이거는 무엇인가에 공헌할 수 있어서 선택했는데 정작 자료가 모자라요. 최소한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석박사 논문, 학위 논문이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신대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100% 완전히 새로운 그런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제를 쓰고 싶어요. 번역 포에머를 쓰고 싶은데 번역서 말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독일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어 자료 자기가 선택한 그 주제에 관한 독일어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약간 멈칫해야 되는 거죠. 혹은 너무 창의적인 주제인데 그에 관한 세컨더리 2차 서적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뭐 박사나 석사, 신대원 석사 과정에서는 자료가 좀 많은 그런, 그리고 자료를 얻을 때 예를 들면 원서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원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쓸 수 있어요. 한 30년 전에 이 주제가 쓰여졌는데 그때는 그 학자의 그 주제에 대한 2차 자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논문이 이전에 학위 논문이 지금 한 30년 후에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제 선정을 위해서 책을 많이 광범위하게 읽을 필요는 있지만 정작 주제가 선정되고 논지가 결정되면 범위를 좁혀서 다시 말해 셀렉티브하게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 매우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논문 주제를 선정할 때는 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도교수, 이 논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상의해야 되죠. 그리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도교수가 이렇게 들어보고는 그 논문은 조금 분량이 너무 적을 것 같아. 혹은 이 논문은 너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논문으로 논문 주제로 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자료가 좀 없어. 뭐 이런 주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 주제를 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지도교수를 반드시 만나서 상세한 도움을 받으면 그 교수님이 예를 들면 다른 자료,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자료라든가, 최근의 학계 동향이라든가, 또 그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존의 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논문 작성법으로 들어가는데요. 논문 작성법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글을 쓸 때 숏 센텐스가 필요해요. 짧은 글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만연체로 가시면 안 되고요. 컴마가 많아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은 숏 센텐스로 가셔야 되고 그래야만 중문은 문장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주어, 수어, 목적어. 비문,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글들을 쓰지 않게 되죠. 숏 센텐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과 문단이 넘어갈 때 혹은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자료를 배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각 장 그 논문에서 그 연결어가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단에서 문단 넘어갈 때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혹은 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어를 사용해야만 논문의 전개가 매끄럽고 또 집중력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각 장의 머리와 꼬리 부분 혹은 다음 장 논문 전체 구조와 연관관계를 밝힐 때 넘어가는 글 예를 들면 장에서 장 넘어갈 때 짧게 요약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다루겠다 이런 내용들이 한 문단 정도 들어가면 훨씬 논문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논문의 문장은 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3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라든가 아니면 필자라는 표현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라든가 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은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용과 재인용이 있는데요.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직접 인용은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고 4줄 이상의 직접 인용은 들여쓰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저자의 의견을 저자의 주장을 내 말로 풀어 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그러는데 논문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논문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문에서는 바르트라고 해놓았는데 각 주에서는 몰트만 책. 왜냐면 몰트만 책에 바르트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몰트만으로 출처를 밝히지 말고 몰트만 책으로 바르트 원문을 직접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그거를 직접 인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너무 옛날 자료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아예 재인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재인용 표시 방법은 표준 논문 작성법 53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각주 참고문헌 작성 요령인데요. 각주와 참고문헌의 공통사항은 이제 도서명을 표기해야 돼요.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니까요. 각주는 특히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출처 표기와
본문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각주의 주 기능은 출처 표기예요.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서명에 표기할 때 한국 서적은 이중꺽쇠를 사용해요.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외국 서적인 경우는 이탈릭자를 사용해서 오른편으로 살짝 누이는 것이죠. 본문 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 방법은 시작은 본문과 같이 4글자 띄고 5글자에서 시작합니다. 스페이스바 7번 치고 8번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둘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논문에서는 학위논문과 다르게 첫 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인용한 자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저자 이름, 자료 이름, 책이든 논문이든 출판 정보, 그 다음 쪽수는 순표로 구분하는 것인데요. 출판 정보는 반드시 괄호를 치는 것이죠. 각주와 참고문의 차이는 참고문은 괄호를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주는 괄호로 출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죠.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성 저자, 글쓰론 저서명, 괄호치고 이 서울은 뭐냐면 출판 장소예요. city.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학술은 publishers, publishing company. 그래서 출판사. 그 다음 콤마한 다음에 출판연도 year. 그래서 괄호 안에 출판 정보가 들어가는데 출판 장소, 출판사, 출판연도 괄호 닫고 콤마 그 다음 쪽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각주 맨 끝에 페이지 표기는 한국 서적은 숫자 다음에 쪽 혹은 쪽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쪽을 표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서울 장례신학교 출판부 1997 23. 외국 서적도 이전에는 P를 많이 사용했는데 페이지, 최근에는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표기합니다.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24, 28 또는 PP 24, 28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각주나 참고도서 목록에서는 책의 저자명, 도서명은 한글인 경우는 한글로, 한자인 경우는 한자로, 영어인 경우는 영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이라고 그러죠. 혹은 보시면 바로 위에 각주번호의 저자, 도서명, 출판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책이라고 쓰고 페이지 번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책, 45. 혹은 논문일 경우는 위의 논문, 또 신문일 경우는 위의 신문, 어떤 문서, 다큐멘일 때는 위의 문서라고 표기하죠. 이전에 사용했던 전개서, 상개서, 앞에 책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서적도 전에는 EBD 점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위의 책이라고 쓰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이미 각주한 자료인데 중간에 다른 자료의 각주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그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 도서명, 쪽번호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는 쓰지 않습니다. 과거 영어권에서는 이제 op, cit 이렇게 표기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다 저자와 책명 그리고 쪽수를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29. 본문 중 각주법은 뭐냐면 본문 안에서 필요한 곳에 괄호를 치고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순서는 가로, 그 다음 저자, 출판연도, 페이지, 가로 닫고. 그래서 이종성, 그 다음에 1999, 2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참고문헌 표기는 이 각주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점으로 표시하고 즉 피리어드로 표시합니다. 저자명도, 도서명도, 출판지 그리고 출판사, 출판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저자명, 도서명, 출판연도를 피어리를 찍습니다. 참고문헌과 각주의 차이는 각주는 괄호를 치고요. 참고문헌은 괄호를 풉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피어리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양서적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이종성 피어리드, 조직신학개론 피어리드, 그리고 서울 콜론 장려신학대학교 출판부 콤마 그 다음에 1997 피어리드 이렇게 가는 거죠. 서양서적은 패밀리 네임 성 뒤에 콤마 친 다음에 기분 네임을 사용하는 거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펫 성이죠. 앞에 두고 사무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완성하면 카피킬러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퍼센티지가 좀 적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표절이나 중복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논문을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카피킬러 검사를 해보시면 6단어가 동일하게 표현되면 유사더 검사에서 그게 지적이 되는 것이죠. 중복계제 부분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적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연구윤리 준수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카피킬러 검사를 받아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도 부분이나 또 표절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완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 작성법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훌륭하고 또 좋은 논문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또 그 결과가 한국교회와 학계에 소중한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